밤은 칠흑 같았고 빗줄기는 거셌다. 도시의 불빛이 완전히 사라진 외딴 길을 따라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물보라를 일으키며 달리고 있었다. 조수석에 앉은 강서윤은 창밖을 스치는 빗물에 젖은 숲의 풍경을 무감각하게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은 무릎 위에 놓인 낡은 하죽 가방을 꽉 쥐고 있었다. 그 안에는 그녀의 전부이자 그녀가 지키려 하는 마지막 보루인 도자기 복원 도구들이 들어 있었다. 몇 시간 전 그녀는 아버지가 평생을 바친 도예 공방이 알 수 없는 거대 자본의 압력으로 부도 직전에 몰렸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곧이어 이 검은 차가 그녀를 찾아왔다. 차는 웅장한 철제 대문 앞을 지나 끝이 보이지 않는 진입로를 한참 더 달린 후에야 멈췄다. 그녀가 내린 곳은 현대적이면서도 위압적인 유리와 강철로 지어진 별장이었다. 운전사는 말없이 그녀를 현관으로 안내했고 육중한 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와 함께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10분 늦었군. 거실 중앙 통유리창을 배경으로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창밖으로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정원이 보였다. 그는 신화그룹의 CEO 권태민이었다. 사진으로만 보던 얼굴이었지만 그가 뿜어내는 냉철하고 압도적인 기운은 사진과는 비교할 수 없었다. 강서윤 씨, 앉으시죠.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서윤은 젖은 코트 자락을 매만지며 그가 가리킨 소파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방 안은 거대했지만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태민은 그녀의 맞은편에 앉지 않고 여전히 창밖을 긍진 채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시선은 마치 진열장의 물건을 감정하듯 그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훑었다. 서윤은 이 상황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며 침묵을 지켰다. 그녀는 도자기 복원 전문가이지 이런 거대한 부의 중심에 끌려올 이유가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다. 태민은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그녀 쪽으로 밀었다. 읽어보시죠. 그가 내뱉은 두 번째 말이었다. 서윤은 망설이다가 봉투를 열었다. 맨 위에 굵은 글씨로 적힌 단어는 혼인계약서였다. 서윤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태민을 바라보았지만 그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넘겼다. 계약기간, 비밀 유지 조항, 그리고 이혼 시 재산 분할 토기각서까지. 모든 조항이 지극히 일방적이고 차가웠다. 이게 무슨 뜻이죠? 서윤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태민은 마치 예상했다는 듯 테이블 위에 태블릿을 켜서 그녀에게 돌렸다. 화면에는 그녀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청혼 도예의 처참한 재무 상태와 압류 통지서가 떠 있었다. 당신 아버님의 공방, 일주일 안에 모든 것이 경매로 넘어갈 겁니다. 빚을 갚지 못하면 아버님은 불법 자금 유용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지만 그 내용은 서윤의 심장을 얼어붙게 하기에 충분했다. 당신이 한 짓인가요? 서윤은 분노보다 더 큰 절망감을 느끼며 물었다. 태민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계약서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이 계약서에 서명하면 내일 아침 아버님의 모든 빚은 해결됩니다. 공방도 지킬 수 있고 명예도 지킬 수 있겠죠. 그는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 통보를 하고 있었다. 서윤은 이것이 정교하게 짜인 버침을 깨달았다. 그녀의 절박함을 정확히 겨누고 들어온 제안이었다. 서윤은 눈을 감았다. 아버지의 흙먼지 묻은 작업복과 깨진 도자기 조각을 붙잡고 눈물 짓던 모습이 떠올랐다. 평생을 바친 신념과 자부심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그녀는 차마 볼 수 없었다. 그녀는 다시 눈을 뜨고 태민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왜, 저죠? 그녀의 질문에 태민의 입꼬리가 처음으로 미세하게 움직였다. 배경이 깨끗해서, 그리고 평범해서 내 할아버님의 유언 조건에 완벽하게 부합하더군요. 그는 서윤의 배경을 철저히 조사했음이 틀림없었다. 태민의 조부는 신화그룹을 세운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지만 말년에는 가족들의 재산 다툼에 염증을 느꼈다. 그는 태민에게 그룹의 핵심 경영권을 물려주는 조건으로 정략 결혼이 아닌 평범하고 건강한 가정을 꾸릴 것이라는 모호하지만 강력한 유언을 남겼다. 태민에게는 시간이 없었다.
다른 친척들, 특히 야심만만한 고모 권화영이 이 유언의 허점을 파고들어 경영권을 빼앗으려 하고 있었다. 태민에게 강서윤은 그저 유언을 만족시킬 가장 빠르고 안전한 도구에 불과했다. 서유는 펜을 집어들었다. 그녀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것이 거래임을 받아들였다. 그녀의 삶과 아버지의 삶을 맞바꾸는 거래. 그녀는 계약서의 마지막 장,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또박또박 적어 내려갔다. 강, 서, 윤. 글자가 종이에 새겨지는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녀가 펜을 놓자마자 태민은 옆방을 향해 나지막이 말했다. 김 변호사, 들어오시죠. 문이 열리고 중년의 변호사와 2명의 증인이 들어왔다. 그들의 얼굴 역시 태민처럼 무표정했다. 지금부터 2 사람의 혼인 서역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텅 빈 거실에 울렸다. 식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절차였다. 신랑과 신부 외에는 아무런 하객도 없었고 축하의 말도 꽃도 없었다. 오직 폭풍우가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만이 배경음악처럼 깔렸다. 서유는 자신이 준비된 흰색 원피스를 언제 갈아입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았다. 변호사가 형식적인 절차에 따라 혼인 서약서를 낭독했다. 서유는 기계적으로 예 라고 대답했다. 태민 역시 망설임 없는 목소리로 예 라고 답했다. 그들은 서로 반지를 교환하지도 눈을 맞추지도 않았다. 모든 것이 10분 만에 끝났다. 변호사와 증인들은 다시 서류에 서명을 하고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인 뒤 퇴장했다. 방 안에는 다시 서윤과 태민 2 사람만이 남았다. 이제 그들은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다. 한밤중에 폭풍우 속에서 완벽한 타인으로. 내일부터 당신은 이 집에서 지내게 될 겁니다. 필요한 물건은 내일 아침 사람이 가져다 줄 거고요. 태민은 이미 결혼이라는 중대사를 끝낸 사람처럼 태연하게 업무 지시를 내렸다. 그는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오늘은 늦었으니 2층 끝방을 사용하도록 하세요. 내일 아침 가족들에게 당신을 소개할 겁니다. 그의 말에는 아내에게 건네는 다정함 따위는 없었다. 그저 새로운 비즈니스 파트너 혹은 체스판의 새로운 말에게 규칙을 설명하는 듯 했다. 서유는 대답 대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피곤함이나 두려움보다 오히려 기묘한 평온함을 느꼈다. 최악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나니 오히려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낡은 가죽 가방을 집어들었다. 그 안에 도구들은 깨진 것을 붙이고 복원하는 물건들이었다. 어쩌면 이 기묘한 결혼 생활도 그녀의 망가진 삶도 언젠가는 복원될 수 있을지 모른다고 그녀는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했다. 태민은 그녀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았다. 예상외로 순순히 그리고 담담하게 상황을 받아들이는 모습이 조금은 의외였다. 그는 그녀가 울거나 소리치거나 혹은 애원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다. 태민은 그녀의 평범함 뒤에 숨겨진 그 단단함이 앞으로의 싸움에서 도움이 될지 혹은 방해가 될지 잠시 생각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그저 방패일 뿐. 그의 계획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방패. 서유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발을 디뎠다. 거대한 집은 고요했고 오직 그녀의 발걸음 소리만이 대리석 바닥에 울렸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이것은 그녀가 선택한 길이었다. 비록 강요된 선택이었지만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그녀의 몫이었다. 그녀는 칠흑 같은 복도를 걸어가며 생각했다. 나는 강서윤이다. 깨진 조각도 다시 붙여내는 사람이다. 이 결혼이 나를 깨트리도록 두지 않겠다. 한밤중의 결혼식은 끝났고 그녀의 진짜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폭풍우는 거짓말처럼 멎어 있었다. 하지만 권태민의 저택, 청하원의 아침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하고 긴장감이 감돌았다. 서유는 밤새 낯선 방에서 선잠을 잤다. 아침 일찍 직원이 가져다준 옷은 그녀의 취향과는 거리가 먼 단아하지만 값비싼 실크 원피스였다. 그녀는 어젯밤 입고 온 젖은 옷 대신 그 옷을 입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다. 마치 잘 만들어진 인형이 된 기분이었다.
태미는 이미 아래층 식당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다. 그는 서윤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도 시선을 들지 않았다. 앉으시죠. 곧 다른 가족들도 내려올 겁니다. 그의 날대로 곧이어 화려한 차림의 중년 여성이 등장했다. 날카로운 눈매와 앙담은 입술. 그녀는 신화그룹의 실세이자 태민의 고모인 권화영 이사였다. 그녀는 태민 옆자리에 앉으며 마치 처음 본 물건을 보듯 서윤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태민아, 이 아가씨는 누구시니? 새로운 비서인가? 그녀의 목소리는 꿀을 바른 듯 달콤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가시는 날카로웠다. 태민은 신문을 접으며 무미건조하게 답했다. 제 아내입니다, 고모님. 어젯밤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그 순간 식당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권하영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녀는 서윤을 노려보았다. 뭐라고? 아내? 이런 근본도 모를 애를? 서윤은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경멸의 시선을 묵묵히 받아냈다. 그녀는 어젯밤의 다짐을 떠올렸다. 깨어지지 않겠다고. 그녀는 허리를 꼿꼿이 펴고 권하영을 마주 보았다. 처음 뵙겠습니다. 강서윤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권하영은 코웃음을 쳤다. 강서윤, 어느 집안이지?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녀의 노골적인 무시에도 서윤은 표정 변화 없이 대답했다. 지금은 중요하지 않을지 몰라도 곧 알게 되실 겁니다. 권하영의 눈이 가늘어졌다. 저 평범해 보이는 계집애의 눈빛이 예상외로 당돌했다. 태민은 두 여자의 신경전 사이에서 태연하게 커피를 마셨다. 그는 서윤의 반응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가 선택한 평범한 아내가 적어도 첫 번째 시험대에서는 쉽게 물러서지 않는 듯했다. 이 위험한 집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담력은 기본이었다. 서윤의 첫날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 전쟁의 서막과 함께 시작되고 있었다. 아침 식사 자리는 거대한 폭풍의 눈과도 같았다. 볕이 잘 드는 거대한 식당이었지만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긴 마호가니 테이블은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었고 은식기들은 눈부시게 빛났다. 하지만 그 호화로움은 강서윤에게 어떠한 위안도 주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이 마치 잘 차려진 무대 위에 던져진 이방인처럼 느껴졌다. 권태민은 어젯밤과 마찬가지로 무표정한 얼굴로 헤드라인 뉴스가 떠있는 태블릿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존재감만으로도 식당 안의 공기는 묵직하게 가라앉았다. 그리고 권화영이 있었다. 그녀는 태민의 맞은편 상석에 가까운 자리에 앉아 우아한 손짓으로 찻잔을 들었다. 최고급 실크 가운을 걸친 그녀의 모습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지만 서윤을 향하는 그녀의 눈빛은 노골적인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어제 아침 태민의 폭탄 선언 같은 소개 이후 권화영은 서윤을 이 집안의 일원으로 인정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다. 그녀는 서윤이 입은 어제 백화점에서 급하게 공수해온 단정한 원피스를 마치 더러운 것을 보는 듯 훑어보았다. 아가씨라고 불렀던가? 권화영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다. 찻잔이 접시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울렸다. 이름이 강서윤이라고 했지? 그래, 강서윤 씨. 우리 집안 식탁에서는 지켜야 할 예절이라는 게 있단다. 넌 지금 네가 앉은 그 의자가 네가 평생 만져본 그 어떤 도자기보다 비쌀 수도 있다는 건 알고 있니?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독은 서윤의 피부를 찌르는 듯했다. 서윤은 수프를 뜨려던 스푼을 잠시 멈췄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권하영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두려움에 떠는 대신 그녀의 눈빛은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모님. 하지만 저는 물건의 가치를 매길 때 그것이 담고 있는 역사와 의미를 가격표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녀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이 의자가 아무리 비싸다 한들 수백 년의 시간을 견뎌낸 작은 찻잔 하나가 품은 이야기만 할까요? 권화영의 눈썹이 미세하게 치켜 올라갔다. 그녀는 서윤이 이런 식으로 받아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그녀는 서윤이 겁을 먹고 눈물을 글썽이거나 혹은 무례하게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근본 없음을 증명해 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서윤의 대답은 무례하지도 비굴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전문 분야인 보건가로서의 정체성을 은근히 드러내며 권화영의 물질적인 가치관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권화영은 코웃음을 쳤다.
이야기라, 흥미롭네. 그래서? 너는 네가 어떤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생각하는 거니? 혹시 신데렐라 이야기라도 믿는 건 아니겠지. 그녀는 태민을 힐끗 쳐다보며 말했다. 태민아, 네가 아무리 급했어도 그렇지. 어디서 이런. 박물관에서 먼지나 털어내던 애를 데려올 건 뭐람. 우리 신화그룹의 안주인 자리가 그렇게 우스워 보였니? 태블릿을 보던 태민의 시선이 처음으로 권하영에게 향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고모님, 제 아내입니다. 그리고 신화그룹의 안주인이 될 사람은 고모님이 아니라 강서윤 씨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그는 서윤을 편드는 것이 아니었다. 단지 자신의 선택과 소유물에 대한 모욕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그는 서윤을 방패로 선택했고 방패가 첫 전투부터 부서지는 것은 그의 계획에 차질을 줄 뿐이었다. 권하영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태민이 저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자신을 막아설 줄은 몰랐다. 그녀는 분노로 입술을 깨물었지만 이내 다시 우아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어머, 내가 말이 심했나 보구나. 하긴 네가 선택한 사람이니 뭔가 특별한 게 있겠지. 안 그런가, 새아가? 그녀는 새아가라는 단어에 힘을 주며 서윤을 불렀다. 그 호칭은 친근함이 아닌 조롱과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너는 내 허락 없이는 이 집안의 며느리가 될 수 없다는 무언의 압력이었다. 서윤은 냅킨으로 입가를 가볍게 닦으며 대답했다. 특별한 것이라기보다는 그저 제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해내는 것뿐입니다. 그게 깨진 도자기를 붙이는 일이든 혹은 다른 어떤 일이든 말이죠. 그녀의 시선은 권화영의 날카로운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리고 고모님께서도 곧 알게 되실 겁니다. 제가 이곳에 이야기를 들으러 온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지키러 왔다는 것을요. 이것은 선전포고였다. 평범한 신데렐라가 아닌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 싸울 준비가 된 전사로서의 선전포고. 서윤은 자신이 아버지의 공방뿐만 아니라 이 낯선 결혼 생활 속에서 자기 자신 또한 지켜내야 함을 깨달았다. 그녀가 가진 무기는 돈도 배경도 아니었다. 그것은 수많은 파편 속에서 본질을 꿰뚫어보고 그것을 다시 하나로 붙여내는 그녀의 인내심과 날카로운 통찰력이었다. 권하영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서윤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시 한번 훑어보았다. 마치 처음 보는 희귀한 독충을 관찰하듯. 그녀는 생각했다. 저 계집애 생각보다 눈빛이 살아있네. 하지만 저런 눈빛을 가진 것들은 꺾어버리는 재미가 있지. 그녀는 오늘 아침 예상치 못한 반격에 한 발 물러섰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녀에게는 이 근본 없는 애를 짓밟아버릴 수단이 수백 가지도 더 있었다. 아침 식사는 살얼음판 같은 침묵 속에서 끝났다. 태민은 서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다. 그는 복도를 걸어가며 잠시 멈춰섰다. 이야기를 지키러 왔다. 서윤의 말이 그의 귓가에 맴돌았다. 그는 단순한 방패막이가 필요했을 뿐인데 어쩌면 그가 드린 것은 스스로 나를 세울 줄 아는 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갔다. 그는 이내 고개를 저었다. 상관없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신화그룹의 경영권을 완벽하게 손에 쥐는 것뿐. 그녀가 검이든 방패든 그의 목적을 위한 도구라는 사실은 변함없었다. 서윤은 홀로 남겨진 식당에서 천천히 커피를 마셨다. 커피는 최고급 원두였지만 그 맛을 느낄 여유는 없었다. 그녀는 방금 첫 번째 전투를 치렀다. 보이지 않는 칼날이 오가는 화려하지만 치명적인 전쟁터였다. 그녀는 살아남았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권하영의 그 경멸에 찬 눈빛, 그리고 태민의 무관심한 듯 날카로운 시선. 그 두 개의 시선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단순한 계약 결혼의 당사자가 아니라 거대한 음모와 욕망이 뒤엉킨 소용돌이의 한가운데에 서 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제 이 집에 발을 들여놓을 때의 절망감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차가운 결의가 들어찼다. 그녀는 이 집안의 누구도 얕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그 누구도 자신을 얕보게 두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도자기 복원 전문가였다. 아무리 산산조각난 파편이라도 본래의 모습을 되찾아주는 것이 그녀의 일이었다. 그녀는 생각했다. 이곳에서 나 또한 산산조각 날지도 모른다. 하지만 괜찮아. 나는 나 자신을 다시 붙여낼 수 있으니까. 서유는 텅 빈 식당을 나와 자신에게 주어진 새로운 전쟁터를 향해 첫걸음을 내디뎠다. 그 살얼음판 같던 아침 식사가 있은 지 며칠이 흘렀다. 강서유는 거대한 청화원 별채에 자신에게 할당된 방에서 숨죽인 듯 지냈다. 그녀는 권태민과 마주치는 것을 의도적으로 피했고 그 역시 그녀에게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두 사람의 결혼은 서류상에만 존재할 뿐 집안에서는 유령처럼 서로를 스쳐 지나갔다. 이 고요함이 폭풍 전야라는 것을 서유는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폭풍은 예상보다 빨리 권화영의 미소 띤 얼굴과 함께 찾아왔다. 세아가 요즘 집안에만 있으려니 답답하지. 어느 날 오후 정원에서 홀로 차를 마시던 권화영이 산책 중이던 서윤을 불렀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난번 식탁에서와는 달리 놀라울 정도로 다정했다. 서윤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아닙니다, 고모님. 조용히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권화영은 서윤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그 서늘한 감촉에 서윤은 자신도 모르게 어깨를 움츠릴 뻔했다. 그래도 신화그룹의 안주인이 될 사람이 이렇게 그림자처럼 지내서야 쓰겠니? 권화영은 자애로운 시어머니처럼 연기했다. 마침 우리 신화문화재단에서 작은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 중인데 세아가의 전공과도 잘 맞는 것 같더구나. 옛 도자기 복원이랬지? 거기서 네 능력을 한번 보여주는 게 어떻겠니? 사람들에게 네가 그저 운 좋게 태민이 옆자리를 차지한 애가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지. 그것은 거절할 수 없는 친절한 제안이었다. 서유는 권하영의 의도를 즉각 알아차렸다. 이것은 호의가 아니라 자신의 통제권 안에 두려는 속박이었다. 문화재단이라는 그럴듯한 이름 뒤에 그녀를 경력의 무덤이라 불리는 한직으로 밀어넣어 신화그룹 사람들의 조롱과 무시 속에 가두려는 속셈이었다. 하지만 서윤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모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윤은 미소를 지으며 완벽하게 받아들였다. 이 결정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 태민에게도 통보되었다. 태민은 그저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재단 일이라 좋습니다. 고모님께서 잘 이끌어 주시겠죠. 그는 서윤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덧붙였다. 쓸데없는 말썽 피우지 말고 조용히 있다가 오도록. 그에게 아내의 커리어는 집안의 골칫거리를 잠시 치워두는 것에 불과했다. 그는 서윤이 그 재단에서 무엇을 하든 혹은 무엇을 당하든 관심 없었다. 다음 날 서윤은 신화문화재단으로 첫 출근을 했다. 재단 건물은 그룹 본사 빌딩의 별관에 위치해 있었고 겉은 화려했지만 내부는 관료주의적인 침묵과 정체된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등장은 재단 직원들 사이에서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낙하산, CEO의 비밀 아내, 권하영 이사의 새로운 장난감. 그들의 수근거림이 서윤의 등 뒤에 비수처럼 꽂혔다. 재단 이사장은 권하영의 오랜 신복이었고 그는 서윤에게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겼다. 강서윤 씨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배정한 업무입니다. 그는 기름진 미소를 지으며 서윤을 지하 1층의 자료 보관실로 안내했다. 그녀에게 주어진 임무는 재단 소장 미분류 고미술품 디지털 아카이빙 및 상태 점검이었다. 사실상 먼지 쌓인 창고에서 수십 년 된 장부와 유물들을 대조하며 시간을 죽이라는 뜻이었다. 그녀에게 배정된 사무실은 창문도 없는 작은 공간이었고 컴퓨터 한 대와 낡은 책상이 전부였다. 직원들은 서윤이 일주일도 버티지 못하고 울며 뛰쳐나갈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들은 강서윤을 몰라도 너무 몰랐다. 서윤은 낡은 서류 뭉치와 먼지 쌓인 유물 상자들 속에서 오히려 활기를 되찾았다. 이곳은 그녀의 영역이었다. 권화영이 그녀를 무덤으로 보냈다고 생각했지만 그곳은 서윤에게는 보물창고였다. 그녀는 특유의 꼼꼼함으로 장부를 하나하나 넘기기 시작했다. 며칠이 지났을까? 서윤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10년 전 입소했다는 신라시대 토기의 복원비용 청구서였다. 사진으로 본 토기의 파손 상태는 경미한 수준이었지만 복원 비용은 업계 최고 수준의 장인에게 맡겨도 나오기 힘든 거액이 청구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복원을 맡은 업체는 블루갤러리라는 생소한 이름이었다. 서유는 자신의 노트북으로 블루갤러리를 검색했지만 그 흔적을 찾기 어려웠다. 그녀의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수십 년치의 장부를 대조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일정한 패턴이 보였다. 몇 년에 한 번씩 블루갤러리 혹은 그와 유사한 유령 갤러리들을 통해 고가의 유물들이 기증 형식을 빌려 재단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그 유물들은 터무니없는 감정가와 복원비 혹은 보험료를 책정받았다. 모든 서류의 최종 승인란에는 권하영의 신복인 재단 이사장의 서명이,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자 권하영 자신의 서명이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서윤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이것은 단순한 비자금 조성이 아니었다. 그녀는 디지털 아카이빙을 명목으로 지하 수장고에 접근 권한을 얻어냈다. 완벽한 항원 항습이 유지되는 차가운 수장고 안. 그녀는 장부와 실물을 대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다. 장부상으로는 고려청자 상감 운항문 매병이 분명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어야 했지만 그 자리에는 정교하게 만들어진 모조품이 놓여 있었다. 서유는 보건 전문가로서의 모든 감각을 곤두세웠다. 유약의 질감, 상감의 깊이, 굽의 형태. 그것은 일반인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그녀의 눈을 속일 수는 없는 명백한 가짜였다. 진품은 어디로 갔을까? 그녀는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 관련 서류를 샅샅이 뒤졌다. 그리고 해외 순회 전시라는 명목으로 작성된 이면 계약서와 운송장을 찾아냈다. 진품은 전시를 명목으로 해외의 사설 컬렉터에게 팔려나갔고 그 자리는 가짜가 메우고 있었던 것이다. 권화영은 신화문화재단을 자신의 개인 금고이자 불법적인 문화재 밀반출의 통로로 사용하고 있었다. 서유는 자신이 무엇을 발견했는지 깨달았다. 이것은 권화영의 목을 조를 수 있는, 아니, 신화그룹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스캔들이었다. 권화영은 호랑이를 잡으려다 호랑이 굴에 먹이를 던져준 셈이었다. 그녀는 서윤의 평범함과 전문성이 자신에게 가장 치명적인 무기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서윤은 공포 대신 차가운 분노를 느꼈다. 그들은 그녀의 아버지가 평생을 바친 공방을 불법이라는 누명을 씌워 빼앗으려 했다. 그런데 정작 진짜 불법은 이 화려한 빌딩의 가장 깊은 것에서 자행되고 있었다.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생존의 문제를 넘어 정의의 문제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장부의 sul자, 이면 계약서, 모조품의 사진, 그리고 진품의 행방을 추적할 수 있는 운송장까지. 그녀는 자신의 작은 사무실에서 그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는 먼지 쌓인 업무를 하는 척하며 가장 날카로운 칼을 갈고 있었다. 그녀는 매일 밤 청하원으로 돌아갈 때 그 증거들을 작은 USB에 담아 자신의 낡은 도자기 복원 도구 가방 깊숙한 곳에 숨겼다. 어느 날 저녁 늦게까지 수장고에 남아있던 서유는 인기척을 느끼고 급히 몸을 숨겼다. 권하영의 신복인 재단 이사장이 예고 없이 수장고를 순찰하러 온 것이었다. 그는 무언가 찝찝한 듯 주변을 둘러보았다. 강서윤 씨는 퇴근했나? 그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다. 서윤은 선반 뒤에 가장 어두운 곳에서 숨을 죽였다. 그녀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지만 손에 준 USB는 놓지 않았다. 이사장은 몇 분 더 둘러보다가 이내 혀를 차며 돌아섰다. 자, 괜한 걱정을. 그깟 계집애가 뭘 알겠어. 문이 닫히고 수장고에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서윤은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댄 채 주저앉았다. 그녀는 방금 죽음의 문턱을 넘은 기분이었다. 그녀가 발견한 것은 그녀를 살릴 수도 혹은 죽일 수도 있는 양날의 검이었다. 그녀는 이 결혼이 단순한 계약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이것은 목숨을 건 전쟁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이 전쟁터에서 결코 도망칠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평범한 소녀였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된 CEO의 아내였다. 강서윤이 신화문화재단 지하 자료실에서 자신만의 비밀스러운 조사를 시작한 지 일주일째 되던 날, 그녀는 권화영의 덫이 예상보다 훨씬 정교하고 치명적인 방식으로 다가오리라는 것을 예측하지 못했다. 서윤은 자신의 무덤에서 너무 많은 것을 발견했고 그 과정에서 미세하게나마 흔적을 남겼을지도 모른다. 그녀가 특정 시기에 기증품 목록과 복원 예산안을 집중적으로 열람했다는 사실이 재단 이사장의 귀에 들어갔고 그 보고는 곧바로 권화영에게 전달되었다. 권화영은 처음에는 그 보고를 무시했다. 먼지 구덩이에서 뭐라든 내버려둬 좀 쑤셔보게 해. 그래야 자기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깨닫게 될 테니.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서윤이 지치거나 불평하는 기색 없이 오히려 그 누구보다 성실하게 아카이빙 작업에 몰두한다는 보고가 이어지자 권화영의 뱀 같은 직감이 꿈틀대기 시작했다. 그녀는 서윤의 그 평온한 눈빛, 아침 식사 자리에서 자신을 똑바로 쳐다보던 그 당돌함을 떠올렸다. 저 계집애는 재미로 꺾을 수 있는 꽃이 아니었어. 권화영은 즉각 행동에 나섰다. 그녀는 재단 이사장을 불러들였다. 그 애가 뭘 보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 그저 오래된 장부들을 대조하는 것 같습니다. 10년 전 자료들까지. 이사장의 목소리가 기어들어갔다. 권화영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10년 전? 감히? 그녀는 즉시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서윤의 지적 호기심과 전문성을 역이용할, 그리고 그녀를 다시는 재기할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뜨릴 계획이었다. 다음 날 재단은 갑작스럽게 소장품 특별 점검 및 언론 공개 행사를 열었다. 권화영이 이끄는 재단 이사진과 신화그룹의 주요 임원 몇몇, 그리고 그녀와 유착관계에 있는 문화부 기자 한 명이 특별 초청되었다. 서윤은 이 행사에 대해 전혀 통보받지 못했다. 그녀는 여느 때처럼 지하 자료실에서 장부를 분석하고 있었다. 강서윤 씨,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기획 전시실로 올라와요. 재단 이사장이 직접 그녀의 사무실 문을 거칠게 열어젖히며 소리쳤다. 그의 얼굴은 당황한 척 연기하느라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무슨 일이시죠? 서윤이 의아해하며 물었다. 지금 권화영 이사장님과 이사님들이 조선 백자 다랑아리를 점검하시는데 강소윤 씨가 그간의 아카이빙 성과를 보고하기로 했잖아. 잊었어? 그것은 명백한 거짓말이었다. 서윤은 그런 보고를 준비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반박할 틈도 없이 이사장에게 이끌려 1층 기획 전시실로 향했다. 전시실 중앙에는 눈부신 조명 아래 우아한 곡선의 백자 다랑아리가 특수 받침대 위에 놓여 있었다. 권하영과 이사들, 그리고 카메라를 든 기자가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다. 서윤이 도착하자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권하영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서윤을 불렀다. 아, 여기 왔구나, 새아가. 마침 잘 됐네. 이사님들께 네가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지 보여드리려던 참이었어. 그녀는 다랑아리를 가리켰다. 네가 그동안 이 다랑아리의 기록을 정리했다고 들었다. 전문가의 눈으로 볼 때 이 항아리의 상태가 어떤지 직접 설명해주지 않겠니? 그것은 명백한 함정이었다. 서윤은 그 다랑아리의 공식 기록을 열람한 적이 있었다. 10년 전 재단이 거액을 들여 매입한 진품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또한 이 다랑아리가 최근 특별관리 명목으로 수장고를 떠나 재단 이사장실에 한동안 보관되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그녀의 직감이 위험 신호를 보냈다. 저는 아직 그 부분까지는... 어머, 겸손하기는. 권화영은 그녀의 말을 잘랐다. 자, 가까이 가서 잘 보렴. 권화영의 손짓에 이사장이 서윤의 등을 떠밀어 다랑아리 쪽으로 거의 밀치다시피 했다. 서윤이 균형을 잃고 받침대 쪽으로 비틀거린 바로 그 순간이었다. 누군가 하는 짧은 비명을 질렀고 거의 동시에 서윤의 송이 닿기도 전에 다랑아리가 놓여있던 받침대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리고 다음 순간 백자 다랑아리는 마치 생명력을 잃은 것처럼 옆으로 기울어지더니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와장창! 맑고도 끔찍한 파열음이 전시실을 가득 메웠다. 시간은 찰나였지만 그 순간은 영원처럼 길었다.
깨진 도자기 조각들이 서윤의 발치에 흩어졌다. 정적이 흘렀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다. 서윤은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믿을 수 없다는 듯 하얗게 깨진 조각들을 망연자실하게 내려다보았다. 가장 먼저 정적을 깬 것은 권화영이었다. 어머나, 세상에, 네가 감히! 그녀의 입에서 나온 것은 걱정이 아닌 날카로운 비난이었다. 세아가,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 알기나 해? 저게 어떤 건데? 그녀는 충격받은 연기를 완벽하게 해냈다. 재단 이사장은 즉시 서윤에게 달려들어 삿대질을 했다. 강서윤 씨, 당신의 부주의로 지금 국보급 유물이... 초청된 기자는 이 결정적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셔타를 눌러댔다. 신화그룹 며느리, 고가 다랑아리 파손, 완벽한 헤드라인이었다. 이사들은 혀를 차며 서윤을 비난했다. 어떻게 저런 무식한... 전문가라더니 기본도 안 되어 있군. 서윤은 그들의 비난 속에서 꼼짝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밀쳐졌다는 것, 그리고 받침대가 먼저 흔들렸다는 것을 알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누가 그녀의 말을 믿어줄까? 그녀는 완벽하게 권화영의 각본대로 무능하고 부주의한 낙하산 며느리가 되어 있었다. 그날 저녁, 청하원의 분위기는 시베리아의 겨울보다 더 차가웠다. 뉴스는 이미 도배가 된 후였다. 신화그룹 안주인 수십억대 문화재 파손 논란, 재벌가 갑질인가 무능의 극치인가. 신화그룹의 주가가 소폭 하락했다는 속보까지 떴다. 권태민이 서재에서 나왔을 때 그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다. 그는 거실에 서 있는 서윤에게 다가가지도 않고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내가 분명히 말했지. 조용히 있으라고. 이게 당신이 말하는 조용히 있는 방식인가? 그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나 걱정은 없었다. 오직 자신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는 것에 대한 냉정한 분노뿐이었다. 서윤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울고 있지 않았다. 오히려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이 사진 전부와 기자가 현장에 있었어. 그들 모두가 당신이 그랬다고 말하는데? 태민이 비웃듯 말했다. 내 명성에 먹칠을 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회사 주가까지 흔들어. 당신은 내 방패로도 쓸모가 없어졌군. 그의 잔인한 말에 서윤의 가슴 한구석이 시리게 아팠다. 하지만 그녀는 지금 감상에 빠질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태민의 책상 위에 놓인 태블릿을 가리켰다. 거기에는 깨진 다랑아리의 고해상도 사진이 기사와 함께 떠 있었다. 그 기사 사진 확대해봐요. 지금 나랑 장난하나? 태민이 으르렁거렸다. 확대해보라고요, 당장! 서윤이 처음으로 그에게 소리쳤다. 태민은 그녀의 예상치 못한 기세에 놀라 마지못해 사진을 확대했다. 서윤이 화면의 한 지점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가장 크게 깨진 조각의 단면이었다. 저기 보여요? 저 파단면. 그녀의 목소리는 전문가의 그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저 노란색 얼룩, 저건 현대에 사용되는 에폭시 접착제가 오래되어 변색된 흔적이에요. 태민은 미간을 찌푸렸다. 그게 뭐? 저 다랑알이 이미 깨졌던 거예요. 그것도 아주 서투른 방식으로 접착되었죠. 진짜 백자는 저렇게 깨지지 않아요. 파편의 단면이 훨씬 더 날카롭고 깨끗해야 해요. 하지만 저건 이미 금이 가고 약해진 접착 부위가 작은 충격에도 견디지 못하고 그대로 떨어진 거예요. 누군가 살짝 밀기만 해도 부서질 운명이었죠. 태민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분노를 거두고 냉철한 CEO의 눈으로 서윤의 말을 분석했다. 무슨 근거로? 내 전공이니까. 서윤이 그의 말을 잘랐다. 나는 깨진 조각만 보고도 그것이 언제, 어떻게, 그리고 왜 깨졌는지 알아내는 사람이에요. 누군가 이 항아리가 이미 망가진 상태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내가 그것을 만지도록 유도했죠. 완벽한 희생양이 필요했을 테니까. 태민은 서윤을 그리고 다시 태블릿의 사진을 번갈아 보았다. 그녀의 주장은 너무나 구체적이었고 논리적이었고 그녀의 전문성에 귀반하고 있었다. 거짓말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정교했다. 만약 그녀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신화그룹 내부에서 벌어진 고의적인 파괴 행위이자 자신 권태민의 아내를 겨냥한 명백한 공격이었다. 그의 분노는 이제 보이지 않는 적을 향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고모인 권화영의 자애로운 미소 뒤에 숨겨진 탐욕과 잔인함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결혼이 단순한 유언 이행용 방패막이가 아니라 거대한 뱀굴의 한가운데로 걸어들어온 것임을 깨달았다. 태미는 말없이 자신의 휴대폰을 들었다. 김비서, 지금 당장 재단 기획 전시실의 모든 각도 CCTV 영상을 확보해. 사고 시점 전후 1시간, 아니 24시간 전부. 그리고 파손된 다랑알이 접근 금지시키고 현장 보존해. 내가 직접 가겠다. 그는 전화를 끊고 서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경멸이나 분노가 담겨 있지 않았다. 대신 이해관계를 넘어선 기묘한 동질감 혹은 날카로운 호기심이 스쳤다. 그는 그녀에게 사과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당신 말이 사실인지 내가 직접 확인하겠어. 태민이 말했다. 만약 사실이라면 내 집에서 이런 더러운 장난을 친 쥐새끼들을 가만두지 않을 테니. 서유는 그가 서재로 다시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들의 계약 결혼에 그리고 서로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찼던 그들의 관계에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것은 파결을 위한 균열이 아니라 진실이 스며들 수 있는 작은 틈, 신뢰라는 이름의 첫 번째 균열이었다. 다랑아리 파손 스캔들은 강서윤의 삶을 순식간에 바꿔놓았다. 그녀는 사실상 청하원 별채에 연금된 상태였다. 권하영은 며느리의 안정을 위한다는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워 그녀의 모든 외부 활동을 차단했다. 재단 출근은 당연히 금지되었고 심지어 그녀의 개인 휴대폰조차 과도한 언론의 관심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이유로 비서실에서 압수해갔다. 권하영은 서윤의 손발을 묶고 그녀가 가진 모든 무기, 즉 세상과의 소통을 빼앗으려 했다. 하지만 권하영이 간과한 것이 있었다. 서윤은 보관가였다. 그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손이나 전화기가 아니라 그녀의 머릿속에 축적된 지식과 날카로운 관찰력, 그리고 한 번 본 것은 잊지 않는 기억력이었다. 그녀는 지하 자료실에서 보았던 수십 년치의 장부, 그 흐릿한 숫자와 이름들을 뇌리에 새긴 채였다. 연금 첫날, 권태민은 서재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는 김비소가 가져온 CCTV 영상을 밤새도록 분석했다. 처음에는 분노에 차 있던 그의 얼굴은 시간이 지날수록 차가운 냉철함으로 바뀌었다. 영상은 서윤의 말과 정확히 일치했다. 재단 이사장이 교묘하게 서윤의 등을 떠밀었고 그 직전 받침대는 이미 불안정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권하영이 놀라는 연기를 하는 동안 그녀의 신복인 기자는 가장 자극적인 각도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 이미 카메라를 준비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태민은 자신이 신임하는 외부 감정 전문가로부터 비밀 보고를 받았다. 그 역시 서윤과 동일한 결론을 내렸다. 파손된 항아리는 이미 여러 조각으로 깨졌던 것을 조악하게 붙인 가짜에 가깝습니다. 진품의 가치를 100이라 할 때 이것의 가치는 글쎄요, 1도 되지 않습니다, 회장님. 누군가 회장님을 상대로 거대한 사기극을 벌인 겁니다. 태민은 주먹을 꽉 쥐었다. 고모인 권화영이 자신을 속인 것을 넘어 자신의 아내를 제물로 삼아 신화그룹 전체를 우롱했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었다. 그는 서윤이 단순한 방패가 아니라 이 진실을 밝혀줄 유일한 키일 수도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서윤이 쓸모 없어졌다고 말했던 자신의 차가운 말을 떠올렸다. 한편 서윤은 방 안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태민의 서재에서 몰래 빼돌린 여분의 태블릿 PC, 그가 사용하지 않는 구형 모델을 확보했다. 인터넷 접속은 가능했다. 그녀는 보안이 철저한 사설 검색 엔진을 통해 자신이 기억하던 그 이름, 블루 갤러리를 다시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몇 년 전 문화재 관련 커뮤니티에서 스캔들처럼 떠돌던 한 장인의 이름을 기억해냈다. 청운 장인 장필우. 그는 한때 국내 최고의 도자기 복원 전문가로 명성이 자자했지만 10년 전 신화문화재단의 한 프로젝트에서 진품을 가품으로 폄훼했다는 누명을 쓰고 업계에서 매장당했다. 그 프로젝트의 총책임자는 당시 재단 실장이었던 권화영이었다. 서윤은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권화영은
자신에게 거슬리는 정직한 장인들을 이런 식으로 짓밟아 왔던 것이다. 서유는 장필우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필사적으로 찾아 나갔다. 그는 경기도 외곽의 한 허름한 도예촌에서 깨진 그릇을 수리하며 조용히 숨어 지내고 있었다. 서유는 결심했다. 그녀는 그를 만나야 했다. 그녀는 비서들의 감시를 피할 방법을 궁리했다. 그리고 새벽 3시, 모두가 잠든 시간, 그녀는 어젯밤 이 집을 설계한 도면을 태블릿으로 찾아내어 사용인들이 드나드는 주방 뒤의 작은 쪽문을 통해 청하원을 빠져나오는 데 성공했다. 결혼식 날 입었던 평범한 옷으로 갈아입은 그녀는 지갑 속의 비상금으로 택시를 잡아 장필우의 공방으로 향했다. 새벽녘, 낡은 공방의 문을 두드렸을 때 장필우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맞이했다. 누구신데 이 새벽에? 서유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선생님, 저는 강서윤이라고 합니다. 신화문화재단의 다랑아리를 깬 바로 그 사람입니다. 장필우의 눈이 커졌다. 그는 서윤을 안으로 들였다. 흙냄새와 유약냄새가 가득한 공방 안에서 서윤은 자신이 겪은 모든 일을 털어놓았다. 그리고 자신이 기억하는 장부의 내용과 권화영의 비리 증거들을 하나하나 나열했다. 그녀는 도움을 구걸하지 않았다. 대신 전문가로서의 동질감에 호소했다. 선생님께서 10년 전에 지키려 하셨던 그 진실, 저도 지금 그것 때문에 싸우고 있습니다. 저 다랑아리는 가짜였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아셨을 겁니다. 장필우는 서윤의 눈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아닌 깨진 도자기를 마주한 복원과의 집요함과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다. 그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동지를 만난 기분이었다. 그는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 여자, 권화영은 재단을 이용해 진품을 빼돌리고 가품으로 바꿔치기 했지. 나처럼 거기에 반기를 드는 감정사나 장인들은 업계에서 매장시켰고, 자네는 그 증거를 찾은 게야. 장필우는 공방 안쪽 벽을 밀었다. 숨겨진 공간에서 먼지 쌓인 상자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그가 10년 전 신화재단에서 쫓겨날 때 몰래 빼돌렸던 진짜 장부 사본과 가품들의 사진이 들어있었다. 나 혼자서는 역부족이었네. 하지만 자네라면, 자네는 신화그룹의 안사람이니까. 그는 상자를 서윤에게 내밀었다. 이건 내가 평생을 걸고 지켜온 증거일세. 이걸로 그 여자를 무너뜨릴 수 있다면 내 명예 따위는 상관없네. 서윤이 무거운 증거 상자를 받아들였을 때 청하원에서는 난리가 났었다. 태미는 서윤이 사라졌다는 보고를 받고 처음으로 두려움과 비슷한 감정을 느꼈다. 그녀가 도망쳤거나 혹은 권화영에게 납치되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는 곧장 자신의 서재로 향했다. 그가 서윤에게 일부러 흘려두었던 미끼, 즉 구형 태블릿의 위치 추적 앱을 실행했다. 그는 서윤이 경기도 외곽의 한 도의 손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그곳이 10년 전 자신의 할아버지가 신임했던 장인, 장필우의 공방이라는 것을 알고는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도망친 것이 아니었다. 동맹을 구하러 간 것이었다. 서윤이 증거상자를 들고 공방을 나섰을 때 권태민의 차가 공방 앞에 멈춰섰다. 서윤은 놀라 상자를 뒤로 숨겼다. 태민은 차에서 내려 그녀에게 성큼성큼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차가웠지만 분노하고 있지는 않았다. 새벽 산책치고는 꽤 멀리 왔군. 당신이 어떻게?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나? 태민이 그녀가 숨긴 상자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그게 당신의 무기인가? 서윤은 물러서지 않고 그를 마주보았다. 당신의 적을 무너뜨릴 무기죠. 태민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차문을 열었다. 타! 그의 목소리는 명령이었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미묘한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차 안에서 태민은 자신이 확보한 CCTV 영상과 감정 보고서를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당신 말이 맞았어. 전부 조작이었지. 서윤 역시 장필우에게 받은 자료들을 꺼내놓았다. 권화영의 횡령과 문화재 밀반출의 결정적인 증거들이었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적이 아닌 같은 목표를 가진 동맹으로 마주 앉았다. 계약으로 시작된 차가운 관계였지만 이제 그들은 권화영이라는 거대한 적을 앞에 두고 공동전선을 구축해야 했다.
고모님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러운 방식으로 신화를 좀먹고 있었군. 태민이 차갑게 말했다. 이걸 전부 터뜨릴 겁니다. 서윤이 단호하게 말했다. 태민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니, 전부 터뜨리는 게 아니야. 그는 전략가의 얼굴로 돌아와 있었다. 가장 효과적인 순간에 가장 치명적인 방식으로 터뜨려야지. 고모님이 가장 행복해하는 순간에 말이야. 그는 서윤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한 배를 탔다. 두 사람을 태운 차는 동이 트기 시작하는 도시를 향해 달렸다. 그들의 결혼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이제 그 목적은 단순한 계약 이행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되찾기 위한 가장 위험하고도 은밀한 동맹이 되었다. 그날 밤 신화문화재단의 VIP 전시회는 서울의 밤하늘을 밝히는 가장 화려한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재단 1층 로비는 국내외 VVIP들과 언론, 문화계 인사들로 가득 찼다.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와 낮은 클래식 선율, 그리고 사람들의 교양 있는 웃음소리가 어우러져 완벽한 상류층의 밤을 연출하고 있었다. 이 모든 행사의 중심에는 그 어느 때보다 의기양양한 모습의 권화영이 있었다. 그녀는 우아한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손님들을 맞이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승리감과 만족감이 넘쳐 흘렀다. 강서윤이라는 불쾌한 걸림돌은 완벽하게 제거되었고 오늘은 그녀의 오랜 수건 사업, 즉 재단의 가장 가치 있는 유물, 물론 그녀가 이미 진품을 빼돌린 의 성공적인 해외 매각을 국제 교류로 포장하여 발표하는 날이었다. 행사가 무르익어 갈 무렵 로비의 육중한 정문이 다시 열렸다. 모든 소음이 순간적으로 멎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신화그룹의 CEO 권태민이 들어서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그 존재감만으로도 로비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하지만 사람들을 더욱 경악시킨 것은 그의 팔짱을 당당하게 끼고 들어서는 여성이었다. 수십억대 다랑아리를 깨뜨렸다는 스캔들의 주인공, 칩거중의 것이라 생각했던 바로 그 강서윤이었다. 서윤은 칠흑 같은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넘기고 화려한 보석 대신 그녀의 눈빛을 닮은 깊고 푸른색의 심플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는 주눅들거나 두려워하는 기색 없이 태민의 보폭에 맞춰 고요하게 걸음을 옮겼다. 권화영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태민아, 이게 무슨 짓이지? 저 애를 감히 이 자리에? 그녀가 황급히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태민은 멈춰서서 고모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제 아내입니다, 고모님. 신화그룹의 공식 행사에 CEO의 아내가 참석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으며 로비 전체에 울릴 만큼 명확했다. 제 아내라는 말에 힘이 실렸다. 서윤은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지 않고 그저 침착하게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녀는 이미 이 전장에 모든 것을 걸고 들어선 참이었다. 권하영은 분노로 입술을 깨물었지만 수많은 시선 앞에서 조카와 다툴 수는 없었다. 그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연단으로 올라갔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는 태연하게 연설을 시작했다. 그녀는 재단의 성과와 문화교류의 중요성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 그리고 마침내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중앙단상에 조명이 집중되었다. 그곳에는 화려한 조명 아래 고려청자 상가문 산악문 매병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오늘 저희 재단의 오랜 노력 끝에 이 위대한 문화유산이 해외 유수의 박물관과 교류전을 갖게 되었음을 발표하게 되어 기쁩니다.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권화영은 승자의 미소를 지으며 서윤을 힐끗 쳐다보았다. 그녀는 이 매병이 이미 가짜로 바뀌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자신뿐이라고 확신했다. 그리고 이 발표는 곧 진품이 완벽하게 세탁되어 자신의 비밀 계좌로 흘러들어갔음을 의미했다. 그녀는 서윤에게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승전은 나라는 듯한 눈빛을 보냈다. 그녀는 심지어 서윤을 겨냥한 듯한 말을 덧붙였다. 물론 이렇게 귀한 유물을 다루는 데는 전문가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저희에게 경각심을 주었죠. 그때였다.
박수 소리가 채 잦아들기도 전에 맑고 단호한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그 매병은 교류 전에 나갈 수 없습니다. 모든 시선이 목소리의 주인공 강서윤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태민의 곁에서 한 걸음 앞으로 나와 연단 위에 권화영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권화영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네가 감히 어디라고? 서윤은 권화영의 고함에 아랑곳하지 않고 단상을 향해 천천히 걸어 나갔다. 보안 요원들이 그녀를 막으려 했지만 태민의 차가운 눈빛 한 번에 그 자리에 멈춰섰다. 서윤은 매병 앞에서 멈춰섰다. 이것을 보낼 수 없는 이유는 이것이 진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말에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다. 저 미친 여자가 당장 끌어내! 권화영이 비명을 질렀다. 증거도 없이 감히! 증거는 바로 제 눈입니다. 서윤은 매병의 한 부분을 가리켰다. 진짜 고려청자의 상감 기법은 흙을 파내고 백토와 자토를 메우는 방식입니다. 그 깊이와 세밀함은 시대를 초월하죠. 하지만 이 매병의 항무늬는 유약 위에 단순히 덧칠한 것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굽 안쪽의 태통은 현대의 전기 가마에서 급하게 구워낸 흔적이 역력합니다. 유약의 색은 흉내냈을지언정 그 안의 영혼까지는 흉내내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설명은 막힘이 없었고 그 어떤 감정의 동요도 없이 냉철했다. 그녀는 보건 전문가 강서윤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권하영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내까지 게 뭘 한다고? 저건 최고의 감정사들이 인정한. 그 최고의 감정사들이 바로 고모님의 사람들이었겠죠. 이번에는 권태민의 목소리였다. 그가 서윤의 곁에 나란히 서서 아내를 보호하듯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제 아내의 말은 모두 사실입니다. 태민의 말에 장내는 다시 한번 술렁이었다. 태민은 주머니에서 작은 리모컨을 꺼내들었다. 권화영 이사장, 당신은 내 아내를 모욕했을 뿐만 아니라 신화그룹과 이 나라의 문화를 통째로 기만했습니다. 그가 버튼을 누르자 매병 뒤에 거대한 스크린이 바뀌었다. 권화영의 연설 영상 대신 낯선 문서들이 화면을 가득 메웠다. 그것은 권화영의 이름으로 승인된 이중장부,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의 송금 내역, 그리고 블루 갤러리와의 은밀한 거래 내역이었다. 사람들은 경악했다. 이것은 권하영이 말을 잇지 못했다. 이것은 권 이사장이 지난 10년간 재단을 사유화하여 진품 문화재를 해외로 밀반출하고 그 자리를 모조품으로 채워넣은 증거입니다. 태민은 장피로 장인이 목숨처럼 보관해온 장부 4번을 스칸한 파일까지 공개했다. 그리고 여기 10년 전 이 사실을 고발하려다 권 이사장에 의해 업계에서 매장당한 장피로 장인의 증언도 있습니다. 끝이 아니었다. 스크린은 다시 한번 바뀌었다. 이번에 나타난 것은 다랑아리 파손 사고 당일의 CCTV 영상이었다. 모든 각도에서 촬영된 편집되지 않은 원본이었다. 재단 이사장이 교묘하게 서윤을 미는 장면, 받침대가 서윤이 닿기 전에 이미 흔들린 장면, 그리고 권화영이 마치 준비했다는 듯 기자를 쳐다보는 장면까지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아니야. 저건 조작이야. 권화영이 발악하듯 소리쳤다. 그녀는 태민을 노려보며 외쳤다. 태민아, 네가 감히 나한테 이 집안을 망칠 셈이야. 집안을 망친 것은 내가 아니라 고모님입니다. 태민은 차갑게 대꾸했다. 그는 서윤의 손을 이번에는 망설임 없이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꽉 잡았다. 당신은 내 아내에게 누명을 씌웠고 내 할아버지께서 피땀으로 이룬 재단을 더럽혔습니다. 바로 그 순간 로비의 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에 들어선 사람들은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손님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검찰청 특수수사팀 검사와 수사관들이었다. 그들은 곧장 연단으로 향했다. 권화영 씨, 횡령, 배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권화영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녀는 수사관들에게 끌려가면서도 서윤과 태민을 향해 악독한 저주를 퍼부었다. 니년 때문이야. 저 천한 것 때문에. 태민아, 너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그녀의 비명은 로비의 화려한 샹들리에를 맴돌다
굳게 닫힌 문 밖으로 사라졌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화려했던 전시회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고 사람들은 충격에 빠져 웅성거렸다. 그 혼돈의 한가운데 서윤과 태민은 굳건히 서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계약 절호는 끝났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진짜 관계가 이 잿더미 속에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권화영의 절규가 잦아들자 화려했던 전시회장 로비에는 기묘한 정적만이 감돌았다. 수백 명의 손님들은 방금 눈앞에서 펼쳐진 거대한 드라마의 결말에 넋을 잃었고, 이내 그 정적을 깬 것은 수십 대의 카메라 플래시 소리뿐이었다. 그 빗발치는 스포트라이트의 한가운데 강서윤과 권태민은 나란히 서 있었다. 태민은 서윤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것은 더 이상 계약에 의한 보보나 전시가 아닌 같은 폭풍을 겪어낸 동반자를 향한 굳건한 지지의 표시였다. 태민은 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쏟아지는 질문 세례를 뚫고 그녀를 인파 밖으로 이끌었다. 들을 말씀 없습니다. 그의 낮은 목소리가 모든 혼란을 차단했다. 그날 밤이 지나고 서울은 신화그룹 스캔들로 발칵 뒤집혔다. 신문 일면과 모든 뉴스의 헤드라인은 신화그룹의 추악한 민낯, 권화영 문화재 밀반출 및 횡령 혐의로 구속과 같은 자극적인 제목으로 도배되었다. 신화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그룹의 이미지는 10년 전, 아니 창사 이래 최악의 위기를 맞았다. 하지만 권태민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이 폭풍을 기다렸다는 듯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냉철하게 움직였다. 태민은 즉시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그는 권하영의 비리를 낱낱이 공개하는 것을 넘어 그동안 그녀의 비호 아래 재단과 그룹에 기생해온 썩은 뿌리들을 모조리 잘라내기 시작했다. 재단 이사장은 물론 비리에 연루된 임원들은 그날 즉시 해임되었고 즉각적인 법적 조치에 들어갔다. 태민은 이사들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과거의 잘못을 덮는데 급급하지 않겠습니다. 신화는 오늘부로 뼈를 깎는 쇄신을 신작합니다. 그의 단호한 태도와 이미 모든 증거를 확보한 치밀함에 감히 그에게 반기를 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이 위기를 오히려 그룹의 지배력을 공고히 하고 자신의 새로운 신화를 써내려갈 기회로 만들었다. 한편 서윤은 청화원이 아닌 자신의 옛집, 아버지의 도예 공방으로 향했다. 뉴스를 보고 충격에 빠져 있던 아버지는 수척해진 딸의 모습에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딸을 끌어안았다. 서윤은 아버지의 등 뒤로 보이는 빚더미에 눌려 먼지가 쌓여가던 공방을 바라보았다. 아버지, 이제 다 끝났어요. 우리 공방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태민은 이미 그녀가 청화원을 나서기 전 그녀의 아버지 공방을 빚에서 구제하는 모든 절차를 끝낸 상태였다. 그는 서윤의 뿌리를 지켜주는 것으로 자신의 진심을 대신 표현했다. 몇 주가 지났다. 권하영에 대한 재판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그녀는 수십 년간의 죄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신화그룹은 태민의 주도하에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사회 환원 계획을 발표하며 서서히 안정을 되찾았다. 강서윤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스캔들의 주인공이 아니었다. 그녀는 진실을 밝힌 용기 있는 보건가로 대중에게 새롭게 각인되었다. 가짜 다랑아리를 한눈에 팔아낸 그녀의 전문성은 업계의 전설이 되었다. 그리고 서윤은 자신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녀는 권태민의 아내, 사모님으로 남기를 거부했다. 대신 그녀는 아버지의 공방 이름과 장피로 장인의 호를 따서 청운 전통예술보존재단이라는 이름의 작은 비영리 재단을 설립했다. 그녀는 신하의 돈을 받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전문성과 이번 사건을 통해 얻게 된 명성을 바탕으로 정직한 후원자들을 모았다. 그녀의 재단은 장피로 장인처럼 억울하게 업계를 떠났던 장인들을 다시 불러 모으고 잊혀가는 전통기술을 복원하고 후학을 양성하는 데 집중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던 어느 늦가을 저녁, 태민은 서윤이 마련한 작은 재단 사무실을 예고 없이 찾아왔다. 늦게까지 서류를 검토하던 서윤은 문을 열고 들어서는 태민의 모습에 놀랐다. 그는 차가운 CEO의 슈트 대신 부드러운 캐시미어 스웨터를 입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따뜻한 커피 2잔이 들려 있었다. 강 이사님, 야근이신가? 그가 짓궂게 웃으며 말했다.
서윤도 웃으며 커피를 받아들었다. 권 대표님이야말로 이런 누추한 곳까지 어쩐 일이시죠? 방 안에는 어색함 대신 편안하고 따뜻한 공기가 흘렀다. 태민은 서윤의 책상 위에 놓인 깨진 도자기 조각들을 흥미롭게 바라보았다. 이것도 당신 눈에는 이야기가 보이나?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요. 모든 조각에는 이야기가 있죠. 제때 맞는 사람을 만나면 다시 하나의 완벽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녀의 시선이 태민에게 향했다. 그녀는 그들의 관계를 말하고 있었다. 태민은 서윤의 책상 서랍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 그것은 그들의 혼인 계약서였다. 그날 전시회 이후 그들은 이 계약서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서윤은 그것을 버리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다. 태민은 그 계약서를 집어들었다. 그들의 관계를 시작하게 한 얼음장처럼 차가웠던 종이었다. 이건 이제 필요 없겠지. 서윤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태민은 그녀의 책상 위에 있던 라이터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는 계약서에 불을 붙였다. 종이는 순식간에 검은재로 변하며 그들의 억제로 시작된 관계를 상징적으로 태워버렸다. 태민은 재떨이에 남은 재를 바라보다가 서윤에게로 다가갔다. 서윤 씨, 그가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렀다. 우리의 시작은 한밤중 폭풍우 같았소. 모든 것이 거짓이었고 거래였지. 그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따뜻했다. 하지만 이제 나는 당신 없이는 안 되겠어. 이 계약서 때문이 아니라 내 심장이 당신을 원하니까. 그는 서윤의 눈을 깊이 바라보았다. 강서윤, 나의 진짜 아내가 되어주겠어. 계약이 아닌 마음으로.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태민 씨, 나도 당신과 함께라면 그 어떤 깨진 조각도 다시 붙여낼 용기가 생겨요. 태민은 그녀를 끌어안았고 그들의 입맞춤은 더 이상 한밤중의 비밀스러운 거래가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진실을 마주한 두 사람이 서로를 선택한 따뜻한 아침의 약속이었다. 한밤중 결혼으로 시작된 그들의 운명은 그렇게 가장 눈부신 새벽을 맞이하고 있었다.